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쾌렌시아.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명상에서는 이 쾌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쾌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쾌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당신에게 쾌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 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한 스승이 물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놓았으나 어떤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침내 스승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오며 나머지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심리학의 통계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가 오름의 척도는 아니다.
소리를 지르는 관계는 가슴이 멀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들리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슴은 더욱 멀어진다. 소리친 다음의 침묵은 가슴이 죽어버렸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소리를 지른다.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 우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의 크기만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과 불만족은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줄무늬는 타인이 읽어내기 힘들다. 그 줄무늬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성장과 변신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썼다. 우리는 자주 오해받는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봄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나무와 같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 작자미상인 다음의 글에 나는 동의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길.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 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라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디드 힐러.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 라고 칼 융은 말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힐러는 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삶은 이따금 우리 자신을 폐허로 만든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 영혼을 유린한다. 상처투성이인 마음밭에는 가시돋친 덤불만 무성하다. 살아있는 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자기 치유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가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는 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자기 회복력이다.
인간은 언제든 슬픔을 딛고 온전한 존재로 돌아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성장하는 영혼이 세상을 성장시킨다. 내면에서 실한 도토리 열매를 꺼내 세상에 심는 것은 아름다운 숲을 예고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세상은 폐허인 채로 남아있게 된다.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그것은 그만큼 생명의 원천을 신뢰하는 일이다. 역경은 씨앗의 껍질을 벗겨내는 바람 같아서 우리 존재의 중심부만 남긴다. 그러면 그 중심부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자연주의자 소로는 말했다. 나는 씨앗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것이다. 두 번째 화살 피하기. 정신의 가장 해로운 일이 되새김이다. 마음속의 되새김은 독화살과 같다. 문제를 느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는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사실 큰일이 아니다. 그 화살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화살 때문에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이 더 큰일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것은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외부의 일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쏠 것인가? 상처 주고 상처받기.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 내가 받는 가장 깊은 상처는 타인에게 받는 상처가 아니다. 타인을 상처 입힘으로써 나 자신에게 입히는 상처가 가장 크다.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테라피스트가 되어야 한다. 공격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공격과 치유는 둘 다 공명현상이다. 어떤 에너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 시인 루미는 말했다. 세상은 산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당신에게로 메아리쳐 돌아올 것이다. 나는 멋지게 노래했는데 산이 괴상한 목소리로 메아리쳤어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관념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빼앗는다. 눈앞의 사람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게 된다. 합리적인 머리만 작동할 뿐 직관적인 가슴이 기능을 멈춘다. 어느 순간 세상이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인생의 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